이 말은 지금 해야 하는 거냐? 식탁 위에 놓인 밥은 아직 따뜻했지만 공기는 단숨에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비된 고백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오래 미뤄온 말이었죠. 그 한마디에 자식들의 손이 멈추고 시선이 서로를 피해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탁에서는 말보다 생각이 먼저 오갔고 침묵은 점점 길어지며 각자의 마음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큰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민준은 코트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무엇이 나오는지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선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어요. 왔냐?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빠진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그 목소리에 미묘한 차이를 느꼈지만 곧 자신도 피곤하다는 생각에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온 터라 온몸이 무거웠거든요. 오빠 왔어? 부엌에서 동생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수진은 국자를 든 채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저녁이라 그런지 그녀의 표정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내가 제일 늦었네. 막내는? 준호는 좀 이따 온대. 친구 만나고 온다고. 수진이 대답하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소파 옆 안락의자에 몸을 묻었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채널을 돌리지도 않고 같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을 뿐 눈가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요즘 일이 많나 보구나.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날 것 같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스크롤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거실에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막내 준호의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8살의 준호는 아직 어딘가 청년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벗으며 거실을 향해 걸어왔어요. 아버지, 형, 다들 모였네요? 이제 밥 먹자. 수진아, 다 됐냐? 민준이 부엌을 향해 물었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어요. 응, 다 됐어. 아버지, 식탁으로 오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일어서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무릎에 힘을 주는 모습이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요. 식탁에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말이.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었어요. 밥그릇이 돌아가고 국그릇에 찌개가 담겼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민준도 따라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반찬 그릇에 제육볶음을 덜어드렸어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는 작게 대답하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입에 넣는 속도가 느렸어요.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어딘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각자의 밥그릇에만 집중했어요. 형, 프로젝트는 언제 끝나? 준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쯤? 정신없어 죽겠어. 나도 요즘 바빠. 회사에서 신규 사업 준비한다고 난리야. 오빠들은 그래도 직장 다니잖아. 나는 애들 학원 보내고 집안일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래도 수진이 내가 제일 여유 있어 보이던데? 무슨 소리야?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식들의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가 바쁘고 누가 힘들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고 평범한 저녁 식사의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맞장구를 칠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수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너희나 잘 챙겨 먹어라. 친구분들이랑은 요즘도 만나세요? 가끔. 다들 바쁘더라고.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뜨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감추려는 듯 아버지는 재빨리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아버지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작은 소주잔에 술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준호가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평소에 안 드시잖아요. 그냥 오랜만에 너희 얼굴 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랐어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아버지는 두 번째 잔도 빠르게 비웠습니다. 세 번째 잔을 따를 때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알았어.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잔, 다섯 번째 잔. 어느새 소주병은 반이 넘게 비어 있었어요.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피곤하신가 보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그러게.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 수진이 동의했어요. 준호는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평범하게 그러면서도 어딘가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고 아버지는 묵묵히 술잔을 기울였어요. 식탁 위의 밥그릇들은 점점 비어갔고 소주병도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숟가락을 놓았어요. 민준과 수진도 뒤따라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빈 소주잔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만 자식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오빠들 쉬어. 수진이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소파로 돌아갔고 준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어두워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쩐지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 사람이 지나갔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편의점 봉지를 든 학생, 모두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32살이었던 어느 봄날 첫 월급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얇은 봉투 속에 든 돈을 몇 번이나 세어봤었죠. 그때의 설렘과 뿌듯함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이제 가장이구나. 그날 밤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건네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평생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나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필요한 건 무엇이든 마련해줬어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가장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온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웃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통장 잔고를 계산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잘했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마라. 실제로는 그달 적금을 깨고 친구에게 돈을 빌렸었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는 늘 든든한 사람이어야 했으니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사람, 돈 걱정 따위는 하지 않는 사람. 수진이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단, 예물, 예식비.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었죠. 여보, 우리 괜찮을까요?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딸 한 번 시집 가는 건데 뭘.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퇴직금 일부를 먼저 인출해야 했지만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딸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아내가 아팠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흔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걱정 마.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당신은 치료에만 집중해. 매일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했어요. 아내가 보지 못하게, 자식들이 알지 못하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 모든 걸 정리했어요. 아내의 병원비 대출 상환, 밀린 관리비, 각종 공과금. 자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고만 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가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 살림 챙기기도 바쁘잖니.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여유 있는 척했어요. 가끔 밥을 사주고 명절에는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조금씩 모아둔 돈을 쪼개서요. 아버지는 늘 해결하는 사람이셨어요. 수진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무거웠어요. 해결하는 사람, 든든한 사람, 걱정 없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평생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게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에 앉은 민준이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었고 준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걱정거리가 있어요. 민준이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수진이는 육아로 지쳐 있고 준호는 아직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짐이 될 수는 없었어요. 지난주에 은행에 다녀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갔었죠.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고객님, 현재 잔액이. 직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모아온 돈이 이렇게 줄어들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하나씩 빠져나가더니 어느새 바닥이 보였어요. 적금이나 다른 계좌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걷고 계단을 올라 집 앞에 섰을 때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여러 번 자식들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전화 통화할 때도, 명절에 모였을 때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아버지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자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민준이,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는 수진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준호. 그 얼굴들을 보면 입이 다물어졌어요. 아니다. 괜찮아. 결국 매번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어요. 그게 자존심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남은 가장의 체면이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결혼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모든 게 든든해 보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아내는 떠났고, 돈은 바닥났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이름만은 그대로였어요. 그 이름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응, 괜찮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별거 아니야.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되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아직 없었어요. 아버지는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아버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9시쯤 먼저 일어났고 준호는 친구를 만난다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30분 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문 잘 잠그시고 일찍 주무세요. 현관문을 나서며 수진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듣고 있자니 집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방문을 열고 불을 켜자 낡은 옷장과 침대가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쓰던 화장대는 그대로였어요. 거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치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옷장 위쪽 칸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각종 서류와 통장,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은행 통장이 3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거래 내역을 보니 잔액이 12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8만 원, 세 번째는 5만 원.
세 통장을 합쳐도 2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게 다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통장들을 침대 위에 나란히 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다음으로 꺼낸 건 각종 고지서였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밀린 건 없었어요. 그 달치는 다 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달 고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연금 날짜까지는 아직 2주일이나 남아 있었어요. 서류 가방 밑바닥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아버지는 그걸 집어들고 한참 만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얇은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글씨를 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는 봉투를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벽시계가 11시를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통장, 고지서, 각종 증명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애들한테 말해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 아버지가 이제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민준이의 피곤한 표정,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 준호의 당황한 모습. 그 얼굴들을 떠올리자 입이 마르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깍지 낀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어떻게 말하지?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생 자식들 앞에서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이제 와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한테 먼저 말할까? 큰아들이니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요.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럼 수진이한테? 딸이니까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애들을 키우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학원비며 생활비며 그 집도 빠듯할 거예요.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할 테고요. 준호는 막내니까 부담이 덜할까? 그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준호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돈을 모으는 중이에요. 형과 누나보다 여유가 없을 게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끊임없이 싸웠어요. 지난주 화요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점심 먹으러 왔었죠. 갈비탕집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고 했었어요. 수진아, 사실은. 네, 아버지. 아니다. 밥 많이 먹어라.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밝은 얼굴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도 밥값은 아버지가 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딸 앞에서 쪼들린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달에는 민준이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있어. 돈은 괜찮으세요? 제가 조금 드릴까요? 아니야. 아버지가 뭐가 부족하겠니? 너나 잘 쓰고. 그때도 거절했어요.
사실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갈 일도 있었고 약도 사야 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주기만 했는데 갑자기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버지는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던 쪽이었어요. 빈자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애들한테 말해. 숨길 필요 없잖아.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내는 늘 솔직했으니까요. 자식들 앞에서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왔고 이제 와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자신도 몰랐어요.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미룰지도 몰랐습니다. 말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요.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말해야지 다짐했지만 해가 지면 또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금요일 저녁 수진이가 다시 저녁 식사를 준비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집에서 모이자고 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6시 아버지는 수진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꼭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났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문을 연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준호는 바닥에 앉아 조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다. 조카들이 달려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애들아, 할아버지 힘드시니까 조금만 놀아. 수진이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사실 다리가 조금 아팠어요. 요즘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찜, 잡채.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었어요.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테이블에 따로 앉아 밥을 먹었고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회사 이야기, 아이들 학교 이야기, 날씨 이야기. 평범한 가족 식사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연습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국그릇을 들 때는 양손으로 잡아야 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어요. 응, 그냥 손이 좀 시려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시린 게 아니라 긴장해서 떨리는 거였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이는 반찬을 집던 손을 멈췄고 민준이는
밥을 먹던 걸 멈췄어요. 준호도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애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혀로 입술을 적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깍지 낀 손을 풀었다 다시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말이 끊겼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숨을 죽인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요? 아버지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꺼냈어요. 이제 가진 게 없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식탁 위로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식들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말 그대로야. 아버지한테 이제 돈이 없어. 두 번째 말은 좀 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무거웠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식탁을 짓눌렀습니다. 수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밥그릇을 움켜쥔 채 아버지를 응시했어요. 그게 어떻게... 수진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준이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통장 잔액을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자식들은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숫자가 보였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숫자. 아니, 너무나 작은 숫자였어요. 민준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병원비랑 생활비에 다 들어갔어. 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나던 김도 사라졌어요.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집 형편은 어떤가? 형제들은 얼마나 낼까? 질문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식들의 표정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당황한 얼굴, 걱정스러운 눈빛, 피하는 시선.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침묵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은 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면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민준이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떴어요. 입에 넣었지만 씹지 못했습니다. 그냥 입안에 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회사에서 전화 온 것 같은데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는 척했어요. 급한 일인가 보네. 잠깐 받고 올게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어요. 아무도 없는 전화였지만 통화하는 척 중얼거렸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실 민준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진 게 없다. 그 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도와드려야 할까? 매달 얼마씩? 아니면 일시불로? 계산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 아내와 다퉜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이 학원비 때문이었어요. 영어 학원을 하나 더 보내자는 아내의 말에 민준이는 난색을 표했었죠. 지금도 빠듯한데 학원비를 더 어떻게 감당하냐고. 결국 아내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까지. 민준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식탁에서는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물 좀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짧은 대화였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밥알들이 뭉쳐서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였지만 먹을 생각은 나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머릿속에서도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월급, 집 대출 상환금,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하나씩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 한 달에 30만 원? 아니면 20만 원?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시아버지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좋은 얼굴은 안 할 게 뻔했습니다. 시댁일에 돈 쓰는 걸 남편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무 메시지도 없었지만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보는 척이라도 해야 이 어색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했어요. 준호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내려놓고 또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지? 준호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결혼식 축의금 내고 차 할부금 내고 나니 별로 남지 않았어요. 보증금 모으는 것도 아직 멀었는데 형이랑 누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향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려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형과 누나보다 여유가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식탁에는 아버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빈 물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1미터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작게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아. 너무 부담 갖지 마.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입가만 살짝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서 10분 가까이 서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식탁으로 돌아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 처리됐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바쁜 거 아는데.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옮길 뿐이었어요. 준호도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을 씻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시간을 끌었어요.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지만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 볼게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벌써? 밥도 제대로 안 먹었잖아. 수진이가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약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 있으면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준호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문을 열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준호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식탁에는 이제 3사람만 남았습니다. 저도 아이들 재워야 해서요.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여전히 놀고 있었어요. 재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핑계가 필요했어요. 민준이도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미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도 바쁘겠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걸 지켜봤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했거든요. 자식들도 당황스러울 거라는 걸. 10분 후 수진이네 집에는 아버지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설거지를 한다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민준이는 먼저 나갔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김치찌개는 완전히 식어서 기름이 위에 떠올랐습니다. 불고기도 딱딱하게 굳었어요.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가실 거예요? 부엌에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래야겠다. 늦었네. 조심해서 가세요. 제가 바래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버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늙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외투깃을 세우고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이네 집 현관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가족들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줄어들었고 만남도 뜸해졌어요. 서로에게 연락하기가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큰아들 준호는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옆자리에서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그는 고갯짓으로만 대답했어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신호등이 바뀌어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뒷차의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준호는 거실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재우고 나와 그의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하셨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언제나 든든했던 그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정의 의미인지 아니면 모르겠다는 의미인지 본인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떠올렸어요. 아이 둘의 학원비, 대출이자, 아내의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매달 빠듯하게 맞춰가는 가계부의 숫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준호는 장남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주는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모셨듯이 준호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온 것 같은 지금 준호는 두려웠어요. 자기 가정도 간신히 꾸려가는 판에 과연 아버지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그녀도 흔들렸어요.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딸 지은은 그날 밤 자신의 원룸에서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업무 이메일이 쌓여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진 게 없다는 그 말이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동생에게라도 문자를 보내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지은은 자신의 통장 어플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몇 년을 모아도 전세금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사는 다닐만 했지만 승진은 요원했어요. 결혼은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친구들이 하나둘 집을 마련할 때 지은은 여전히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돕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지은 자신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와 각종 공과금, 식비를 계산하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은 이미 몇 달째 멈춘 상태였어요. 지은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슷한 원룸들이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불빛이 깜빡였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삶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지은을 괴롭혔습니다. 막내 민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게임을 켜놨지만 캐릭터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컨트롤러를 쥔 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20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도 안 됐고 취직한 회사는 수습 기간이었어요. 월급은 받기 시작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과 자취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역할이 바뀐 것 같았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씩씩하고 강했던 아버지. 민수가 대학 입학금을 내지 못할까봐 걱정할 때 아버지는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할 때도 아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가진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도와야 한다는 압박감은 느껴졌어요. 형과 누나가 있긴 하지만 민수도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두려웠습니다. 아직 자신의 삶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는데 벌써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걸까?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는데 자신은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졌고 그게 또 민수를 괴롭혔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책임과 두려움, 사랑과 부담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핸드폰을 들고 서로에게 연락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이불을 들추는 소리조차 최대한 작게 내려고 애쓰면서요. 거실로 나온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창문 너머로 조금씩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이 요즘 가장 편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자신이 말을 꺼낸 후 얼어붙었던 식탁의 분위기가 생생했습니다. 준호가 시선을 피하던 모습, 지은이 억지로 웃으려던 표정, 민수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장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지 말 걸 그랬나?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6시가 되자 아버지는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는 게 습관이었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건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더 빨리 걸었는데 요즘은 속도가 느려졌어요. 무릎이 가끔 시큰거렸고 숨이 예전만큼 편하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평생 넉넉하게 살아본 적 없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따로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것, 그들의 삶에 부담이 되는 것,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아버지는 옆 벤치의 노인을 봤습니다.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 사람은 혼자 앉아 멍하니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문득 그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폐가 될까봐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아픈 곳이 있어도 혼자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앉아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씻고 옷을 갈아입은 아버지는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반찬이 더 많았는데 요즘은 간소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만큼이나 말이 없었어요.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갈 거야? 응, 괜찮아.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어요. 오래 산 부부는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법을 알았습니다. 오전 10시 아버지는 동네 내과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도 그들 사이에 앉았어요. 접수중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며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체중 관리도 필요하고요. 운동은 하세요? 매일 산책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작성했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와야 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먹어야 할 약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나올 때 아버지는 약봉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무게였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무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근하는 사람, 장을 보러 가는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 모두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준호도, 지은도, 민수도 저렇게 바쁘게 살고 있겠지. 자기 삶을 살기에도 벅찰 텐데 거기에 늙은 부모까지 챙겨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이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그냥 안부라도 물어볼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하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가진 게 없다고 말한 이유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뻔했어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버지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 일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와 마주 앉았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 어머니는 국을 떠먹다 손을 멈췄어요. 왜? 짐이 된 것 같아서. 어머니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짐이면 나도 짐이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더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둘은 다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버지는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어머니는 벌써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산책을 나갈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아버지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강하지 않은, 도움이 필요한, 짐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모니터의 엑셀 시트는 1시간째 같은 화면이었습니다. 커서만 깜빡일 뿐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화면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돈을 달라는 건가? 아니면 함께 살자는 건가? 준호는 추측만 할 뿐 확실한 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당에 가는 대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야 하나.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신지,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아버지가 더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준호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면 어쩌지.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뜻 도와드릴 여유도 없는데. 준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샌드위치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회의실에서 상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였는데 지은의 귀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척했지만 화면에는 몇 줄밖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팀 언니가 커피를 한 잔 건네주었어요.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요, 괜찮아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 이야기를 직장에서 꺼낸다는 게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집안만 이런 것 같아서요. 지은은 화장실에 가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뭔가 해주길 바라시는 걸까? 그렇다면 얼마나 해드려야 하는 걸까? 지은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되돌아 나오면서 지은은 오빠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힘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빠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들 회사 이야기, 연애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민수는 술잔만 기울였어요.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야, 너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셨다는 걸, 자신이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걸,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질 게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벌써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결정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자기만 아무것도 안 하는 나쁜 자식이 되는 건가? 민수는 불안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2주일 전 어머니가 보낸 김장 사진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뭔가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만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말한 걸 후회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아이들을 힘들게 만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원래 도움을 요청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였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설명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알아만 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괜찮은 척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이틀 후 준호는 아내 수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 것 같아?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마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준호는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니 자식들은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추측은 점점 부담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은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회사 선배와 점심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 혹시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 드리세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매달 조금씩. 우리 부모님도 연금이 많지 않으셔서. 얼마나 드리세요? 선배가 금액을 말했을 때 지은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정도면 자신의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은은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어요. 민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워서 어머니를 통해 알아보려는 심산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시지. 저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알아서 할게. 민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정말 괜찮다는 뜻인가? 아니면 자식들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했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도움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가족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핸드폰 속에서 그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갔고 그 쌓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가족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대화 없이, 이해 없이 그저 각자의 추측과 걱정만 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석주일이 지나도록 침묵만 이어지자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밥 먹자. 다들 시간 돼? 메시지가 올라간 후 한참 동안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망설였어요. 수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시네요? 응, 가야죠, 당연히. 준호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네, 갈게요. 지은도, 민수도 차례로 답장을 보냈어요. 모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응, 그래야지. 준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맺혔어요. 지은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과일을 사들고 나서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음식이 많았습니다. 일찍 왔네. 네, 일찍 끝나서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안 보였어요. 방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때웠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불편했습니다. 준호 부부가 도착하고 이어서 지은도 왔습니다. 모두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어요. 형식적인 웃음, 짧은 대답들만 오갔습니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을 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셨고 면도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다들 왔구나. 네, 아버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은과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 수진이 일어나 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여러 가지가 차려졌어요.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음식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오늘 밤이 편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수저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가끔 누군가 반찬을 건네며 이거 먹어봐라고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민수를 봤습니다. 응, 잘 지내지. 건강은요? 괜찮아. 병원도 잘 다니고 있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짧은 순간 식탁의 공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지은이 이어서 물었어요. 약은 잘 챙겨 드세요? 그럼 매일 먹고 있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자식들의 질문에 조금씩 답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젓가락을 쥔 채 고민했습니다. 지금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격려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순간 식탁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젓가락을 멈추고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준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었어. 네. 준호가 되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한 거야. 가진 게 없다는 걸. 더 이상 너희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필요하신 건? 없어. 아버지가 말을 끊었어요. 나는 너희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냥 알아만 두라는 거였어. 혹시 나중에 너희가 뭘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뭘 해드려야 하는데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얼굴이나 보러 와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에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도 너희가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네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많이는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지은아, 아니에요. 저희도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저희 키우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할 차례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큰아들인데 당연히 책임이 있죠. 민수도 거들었어요. 저도 이제 돈 버니까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냅킨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수진도 울컥했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자식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요. 음식 다 식겠어요. 다들 따라 젓가락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오가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꺼냈고 지은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질문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식탁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 지은과 수진이 부엌에 함께 섰습니다. 둘은 말없이 그릇을 씻었어요. 거실에서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오늘 와서 다행이에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네요. 서로 배려한다고 했던 게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어요. 집을 나설 때 모두 현관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배웅을 나왔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아버지. 자주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은과 민수도 인사를 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자식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다행이야.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다행이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었어요.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집이 넓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했었는데 이제는 퇴근길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응, 퇴근하나? 네, 집에 가는 중이에요.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지. 너는? 곧 먹으려고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준호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준호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미리 약속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근처를 지나다가 들른 거였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애들 얼굴이나 보여드리려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구나.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아버지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렸지만 준호는 천천히 맞춰 걸었어요. 둘은 별다른 대화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불쑥 말했습니다. 왜? 제가 매달 조금씩 드리려고 하는데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췄어요. 준호야,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니까요. 아버지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감사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이전보다 조금 펴진 것 같았어요. 지은은 한 달에 2번 정도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조금씩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은은 그냥 두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건데 같이 드세요. 지은아, 너 돈 모아야 하잖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고민들.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결혼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은을 봤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딸이 늦게 시집 가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하셔. 결혼이 전부가 아니잖아.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지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뭐가 고마워? 난 내 엄마인데. 두 사람은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와 민수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월급의 일부였지만 민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처음 봉투를 드릴 때 민수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봉투를 보고 손을 저었습니다. 민수야, 너 아직 어린데. 어리지 않아요. 이제 직장인이에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부모님 집 근처에서 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무거운 쌀이나 생수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버지 혼자 들기 힘든 것들을 대신 날랐습니다. 이제 이런 건 제가 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지켜봤어요. 민수의 등이 이전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였습니다. 준호 가족, 지은, 민수 모두가 부모님 집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과자를 먹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준호와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소파에 앉아 프로그램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어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남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모여 앉아 웃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손을 잡아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차를 들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도 올까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와라. 언제든지. 매주 오면 귀찮으시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올 때마다 좋지.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올까요? 형이 첫째 주, 누나가 둘째 주, 제가 셋째 주.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부담스러워. 그냥 시간 될 때 오는 거지, 뭐. 맞아, 그게 나아. 지은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셋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주 올 거라는 걸. 돌아가며 오게 될 거라는 걸. 저녁이 되어 자식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준호는 아이들 손을 잡고 지은은 가방을 챙겼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확인하며 부족한 게 없는지 봤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그래, 그럴게. 준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지은도 민수도 차례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하나씩 꼭 껴안았어요. 문이 닫히고 현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완전히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행복하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러게, 가진 게 없다는 말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기댈 곳이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이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물려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도 해는 뜰 테고 자식들은 또다시 연락을 할 것이고 가족은 계속 함께 할 테니까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편안했습니다.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남아 있었고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준호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 별일 없냐고, 잘 지내냐고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은 가진 것이 사라질 때보다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더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은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침묵 뒤에 남은 마음을 늦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